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이 시간은요, 이제 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모아서 우리가 이제, 총 아마 한 10강 정도 이제 좀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냥 줄여서 자본시장법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대한 내용 공부하실 거고요. 이제 금융위원회 규정, 그리고, 한국거래소, 그리고 또 투자협회, 이렇게 법률과 다양한 규정들을 중심으로 주요한 내용들을 문제와 연관시켜서 좀 압축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좀 압축이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공부하시던 어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문제와 더불어서 한 번 더 확인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1번 문제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자, 일단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를 푸는 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먼저 보신 후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업의 진입 규제라고 했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했을 때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뭐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위험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해야 되죠. 그러면 투자를 하는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투자업을 하는 그런 투자업자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들을 정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나 제가 좀 속어를 쓰겠습니다. 개나 소나 투자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진입의 장벽을 만들어 두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와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인가 등록을 해주는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금융위원회.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냥. 금융위에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무인가 또는 미등록의 행위를 금지. 됐나요? 자, 내려가시죠. 밑에. 그러면 인가와 등록, 여러분들 편하게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인가와 등록 중에서 등록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렇게 요건을 써서 내밀면서 자,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나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 하세요가 아니라 이걸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정말 네가 그런 업을 할 수 있는지 요건이 되는지를 내가 따져본 후에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록이 간단하고요. 인가가 까다롭다라고 편하게 일단 두 개를 나누도록 하시죠. 그러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이 있어요. 그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투자, 매매업이 있습니다. 투자는 다 투자니까요. 읽지 않도록 할게요. 자, 매매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개업이 있네요. 자, 세 번째, 집합투자업이 존재하고 있고, 네 번째, 신탁이 있어요. 다섯 번째, 투자 일임업이 있고, 여섯 번째, 투자 자문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금융투자업이 존재하고 있다. 이미 공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매매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매매와 중개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매매와 중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에 있다? 그렇죠. 자, 자기 책임의 여부로 나뉜다. 자기 책임이요. 책임 대신에 다른 말 한번 넣어볼까요? 자기 계산. 자기 계산으로라고 해요. 그래서 투자 매매업자의 경우에 투자자와 투자 매매업자가 서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매매업자는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익이 생기든 손해가 생기든 양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투자 중개업이라고 하면 달라집니다. 중개업은요, 말 그대로 중개할 뿐이죠. 그래서 투자 중개업의 경우에는 투자 매매업이 자기 책임인데 비해서 투자 중개업은 자기 책임, 자기 계산이 아니에요. 중개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중개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것이지 거래 상대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타인의 계산으로 연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 부동산을 살 때도 매물을 내놓은 사람과 그 다음에 그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부동산 중개인이 들어가잖아요. 중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매매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중개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자기 책임 혹은 자기 계산의 여부에 따라서 둘을 나누면 된다. 집합투자업이라고 하면 소랍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많이 들어보신 펀드, 그렇죠? 적어도 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관련되는 행위를 수행할 때, 그렇죠? 집합이란 말을 붙이게 되죠. 자, 신탁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수탁을 받아서, 그렇죠? 투자자가 위탁을 하는 거죠. 맡겨요. 그럼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수탁이죠.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한, 그 수익자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신탁업이라고 합니다. 투자 일임이라고 했어요. 투자자로부터 이름을 받아서 자산을 운용해 주는 것이죠. 자문업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일임업은 그 투자업자, 일임업자가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지만 투자 자문업은 운용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뭐만 한다? 조언만 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6개의 금융투자업이 있다. 자, 제가 좀 길게 말했는데요. 이제 구분 되시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로부터 일임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것과 단순히 어떤 것을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매매, 중개 또는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으는 집합투자업이나, 그렇죠, 일정한 신인관계에 기해서 시작이 되는 신탁업보다도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정도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4개가 등록보다는 보다 까다로운 허가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인가제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일임업과 자문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등록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4개의 인가와 2개의 등록이 있다. 만약에 암기를 하시려면요, 일임업과 자문업이 등록제, 나머지는 모두 인가제 하시면 되죠. 자, 내려가시죠. 밑에 기능별 진입요건 수준의 차등화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어떠한 투자업이냐, 그렇죠? 어떠한 투자 상품이냐, 투자자가 누구냐, 이 3가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예요. 투자업의 종류, 그리고 상품의 종류, 투자자의 종류, 종류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투자자, 투자업자, 상품, 투자자, 투자업자, 상품 3개의 기본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동일한 기능이라면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능별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준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게 요구하고 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 유형 문제. 자, 자시법의 진입 규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자문업과 일임업의 경우에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멈춰볼게요. 끊어볼게요. 일단 자문업과 일임업이라고 그랬는데 금융위원회에, 자, 등록하는 거 맞습니까? 인가입니까? 등록입니까? 자문과 일임은 등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앞부분 일단 맞습니다. 자, 등록을 한 후에 영업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대주주 변경 승인은 필요하다. 늘 사실 이것은요, 자시법의 내용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반 회사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주주란 말이 나왔으면 주식회사일 텐데 대주주의 여부가 그 회사의 영업에, 투자에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승인 요건을 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자문업과 일임업입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금융투자업이긴 한데 대주주의 변경 승인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문과 일임의 경우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인가에 규정된 4가지 업종에 비해서 투자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주주의 변경 승인의 경우에는 불효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밑에 그러면 뒤집어서 4개의 경우에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필요하다?
이렇게 갑니다. 인가 요건이 적용되는 4개의 투자업의 경우에 변경 승인이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2번 인가 업무의 전제로서 인정되는 투자업 종류가 미리 했잖아요. 그렇죠? 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 자문과 일임업이 포함된다. 제가 자문과 일임은 앞에서 이미 끝이 났잖아요. 등록 요건이라고 했었죠. 자, 만약에 집합 투자업의 집합이란 말이 좀 입에 좀 붙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냥 펀드 하세요. 펀드 하시면 됩니다. 매매, 중개, 펀드, 신탁. 좀 수월하지요. 다시요. 매매, 중개, 펀드, 신탁. 4개의 인가 요건을 필요로 하는 금융투자 업종이다. 그렇죠? 남은 2개는 일임과 자문, 등록 요건이다. 됐죠? 자, 3번. 자, 자시법은요. 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냥 자시법 합니다. 자시법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자가 노출되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진입 규제 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당연하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가 전문 투자자인가의 차이가 있겠고,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 전문 투자자는, 또 반대로 전문 투자자에 비해서는 일반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투자의 여력이 낮을 것이고, 그렇죠. 투자의 경험과 지식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투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더 강력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가 일정한 상품을 투자 권유할 때도 뭐 해야 됩니까? 강력한 보호를 위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차별적인 적용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투자자별 차등, 상품별 차등, 업자별 차등, 업자라고 했을 때는 투자 업종별 차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획일적인 규제, 일률적 규제는 맞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기능일 경우에는 같은 동일한 기능의 권역 안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4번. 대주주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의 공통요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경미한 위반 조건을 이유로 승인을 안 내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되십니까? 자,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요. 자본시장법의 개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장 넘겨서 보시면 되겠죠. 먼저 자본시장법은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법들을요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뭐 따지고 보면 획일적이라는 말보다는요 일관된 규제를 위해서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 그런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에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상품이 존재하고 있는데 상품을 포괄주의를 도입해서 규제한다. 그러면 이전에는 뭐였단 얘기죠? 이전에는 열거주의였단 얘기입니다.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로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열거주의일 때 A상품, B상품, C상품이 존재하고 있었어.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신상품으로서의 D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상품으로 출시된 D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었던 시절에 의하면 뭐를 받지 못해요? 그렇죠. 법의 보호 또는 반대 측면으로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죠? 또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이 상품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편법을 이용해서 ABC가 아니니까 D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갈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의 영역으로 넣기 위해서 열거를 뭐로 바꾼 거죠? 네, 포괄로 바꾼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내용의 상품, 이러이러한 성격의 상품 해버리면 열거가 아닐지라도 모두 다 법의 영역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뭐가 좋아집니까? 투자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상품을 개발하기가 좋게 될 것이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될 것이고 이해됩니까? 양자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방법으로서 열거를 포괄로 바꾸고 있다. 됐죠? 자, 밑에 괄호별 규율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기관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기관별로 나눴을 때 우리 이거 편한 말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무슨 일이 생겨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내 소관이 아니야. 내 관할 구역이 아니야.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저쪽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담당하지 않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으로 나누기보다는 같은 기능이면 같이 묶어주는 게 일 처리하기 좋지 않겠어? 소관 따지지 말고 어디에 맞는 일인지를 따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금융투자업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별 규율이 아닌 기능별 규율 체제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식법의 커다란 특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에 따라서 묶어주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투자자가 원스톱으로 논스톱으로 한 방에 그러한 기능에 관련된 보호를 일관되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제가 좀 가정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투자자가 무언가가 필요해서 어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저쪽 기관으로 가보세요. 그럼 띵뛰기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간 오래 걸리고 말이죠. 필요한 서류도 많아지고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자, 밑에 투자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단 요거부터 그냥 말씀드릴게요.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얘기는 뭐죠? 저런 거잖아요. 급격히 바뀌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요. 항상 예측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투자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물론 원칙은 맞아요. 취지는 맞아요. 하지만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투자업자가 변하지 못한다면 상품이 새롭게 변하지 못할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흐름에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투자업자에게도 일정한 숨통을 틔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업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좀 넓힐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키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키워주게 될까요? 6가지의 투자업을 막 섞으란 얘기가 아니야. 저는 매매인지 중개인지 모를 중매업체입니다. 그거 애매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서가 아니라 매매업을 하면서 다른 것을 겸용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업무 영역의 확대이죠. 그래서 겸용을 허용합니다. 이해되시죠? 겸용을 허용한다고요. 6가지 안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투자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상호 간의 겸용을 허용하고 있다. 제가 지금 쭉 읽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기준이 느껴지시죠? 하나, 이전보다 투자자를 강력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커다란 정신.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금융 투자 환경에서 투자업자와 투자 상품들이 시대에 부응해서 또는 시대를 선도해서 계속해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함께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업자를 위해서 업무 범위를 확대해 주면 투자자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죠. 금융투자업자예요. 어떤 업자인지는 뭐 상관없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있는데 현재 A라고 하는 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뭐 그게 매매업이면 매매업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새롭게 B라고 하는 업을 겸용하게 된 것이죠. 됩니까? 이 투자업자가 지금 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A업을 통해서 모집하게 된 수많은 투자자가 존재하고 있겠죠. 되십니까? B라는 업을 통해서 연결된 수많은 투자자가 존재할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의 금융투자업자가 두 개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A업의 투자자인 이 3번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활동이 겸용하고 있는 다른 B업의 7번의 투자자에게 손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상의 상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똑같이 겸용하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데가 없는데 3번 투자자를 위해서 7번 투자자를 죽일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겸용 과정에서 생길지 모를 투자자와 투자업자의 문제, A업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의 투자자와 투자업자의 문제, B라는 업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의 투자자와 투자업자의 문제, 또는 A업 투자자와 B업 투자자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를 구축한다고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을 고유명사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뜻 가만히 보세요. 그렇죠?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됐습니다. 밑에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 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아까 전문 투자자에 비해서 일반 투자자가 여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리스크를 견디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강력한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충분히 그 상품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투자 목적에 적합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네. 자, 뭐 이런 다양한 이러한 투자자 보호 제도에 필요한 그런 규정들이 나타나 있다. 뭐 개별 문제들에서 어차피 하나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자, 요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 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 체제로 전환하고, 그전에는 뭐였는데 기관별로 묶어주고 있었죠. 그렇죠? 자, 금융 기능을 금융투자업, 투자상품. 자, 보세요. 가장 자본시장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개의 구성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투자업이 있고, 하는 일의 종류, 상품의 종류, 투자하는 사람의 유형.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투자업, 상품, 투자자. 이렇게 되죠. 네. 뭐 금융투자업자, 결국 이것은 뭐 사람의 측면으로 지금 못 쓴 것 같은데 투자업, 어떤 투자업을 하는지가 중요한 맥락이 되겠죠. 자, 2번 자시법은요, 상품의 개념을 무엇을 가진 모든 상품으로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어차피 뒤에 가면 또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투자라는 말이 나오면 늘 위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크 말이죠. 투자의 위험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뭐를 가진? 그래요.
투자성을 가진 모든 금융상품으로 포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상품 하면 뭐라고요? 투자성이 있는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가 될까요? 자, 원본을, 손실 가능성이요. 원본을 깎아먹을 수 있는 위험. 원본을 깎아먹을 수 있는 위험, 망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게 투자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파생상품이 아주 투자성이 높죠. 망할 위험이 제일 높은 게 파생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잘 권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셔야 투자자들을 잘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상품 권유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 땅에 큰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실전 문제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1번에 궁극적인 목적이,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자본시장의 원활한 어떤 발전, 투자업과 상품과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잘 돌아가고 급변하는 사회에 잘 대처하고 선도하고 물론 좋아요. 중요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보호가 제1차적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투자자의 보호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 보호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게 1차 목적이라고. 자, 두 번째, 자시법은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입법함으로써 겸영에 따른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간 또는 투자자와 또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자시법은 상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상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죠? 열거되지 않은 상품이 나오면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법적 보호를 받거나 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좋은 상품이 나와야만 하는데 법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열거가 아니라 그랬죠. 다양하게 크게 묶는 포괄주의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죠? 틀렸네요. 자, 4번. 자시법에서 기초자산의 범위를 투자상품과 통화, 일반상품, 신용의 위험, 그 밖에 다양한 자연, 환경, 경제 현상이지만 산출, 평가가 가능한 그러한 위험까지도 자산의 범위에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맞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자연현상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올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눈이 오면 1억 원씩 드리는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자, 투자하세요. 자연현상이잖아요. 올지 안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100명 모집. 그래. 그래서 눈이 안 왔어. 안 왔으면 펀드 회사가 먹고 오면 나눠주고. 좋네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한 이유는 자연현상이라고 해서 투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뭐 하는 경우에 평가와 산출, 그렇죠? 평가와 산출, 체크가 가능한 리스크여야 한다는 거예요. 계량화가 가능한 리스크여야 한다는 거예요. 되시죠? 예. 그래서 자산의 범위가 통화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광범위한 자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 가지 추가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가죠. 자, 두 번째 주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간단하게 봐야 될 내용을 먼저 넣어놨는데요. 사실 이거를 제가 작업하면서 싹 비우다 보니까 사실 굳이 같이 한번 안 써봐도 되는 것까지 같이 좀 지워놨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꼭 봐야 될 것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위에 들어갔어요. 자, 다른 걸 먼저 보지 마시고요. 뒤에를 먼저 보세요. 어차피 금융이죠. 금융이거나 투자예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에 관한 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금융에 관한 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금융에 관한 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어떤 친구가 한국은행 뭐 이런데 아니에요. 한국은행 그냥 중앙은행이고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규제와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심의 의결을 하는 최고의 기구 뭡니까? 우리 금융위원회. 줄여서 쓸게요. 그냥. 자, 되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를 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기관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금감원 하죠. 금융감독원이죠. 줄여서 쓸게요. 네, 됐습니다. 세 번째, 자본시장, 기업회계와 관련한 업무의 수행. 그리고 시장 분야를 담당하기 위해서 위원회 내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위원회 내에 설치된 감독기구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렇죠. 증권선물위원회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밑에 여기 보세요. 증권을 혹은 시장 내 장내 파생이죠. 장내 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이것.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국거래소라고 하지요. 여러분, 한국거래소는 그러면 내용은 이러한데요. 이거 뭐 하는 실체이죠? 내용은 이러하지만 한국거래소는 회사예요, 회사. 무슨 회사?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렇죠? 자본금 1천억 이상의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장 사회에서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증권시장, 주식시장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시장, 한국거래소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밑에 회원 상호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원은 누가 됩니까? 금투업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금융투자업자들. 예. 그래서 상호간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야, 우리 서로 지킬 건 지키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업무 질서 유지 및 공정거래를 확립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록 위에 금융위를 비롯해서 금감원, 다양한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회원들 상호 간에도 스스로 약속을 한 거야. 결의를 한 거야. 그렇게 하자고. 투자자 보호하자고. 페어플레이 우리끼리 하자고 말이죠. 그래. 그러한 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설립한 이 기구의 이름은 뭡니까? 그렇죠. 금융투자협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금융투자협회. 그냥 줄일게요. 금투협이라고 쓰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된다. 그래서 밑에 증권의 집중 예탁과 계좌 간 대체 거래 또 유통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설립된 중앙예탁결제기관 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예탁결제원이 되죠. 한국예탁결제원. 자, 여기까지가 가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밑에 좀 비워놨지만 여러분들 책에는 비워져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특히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뭐 하나 빠질 수는 없군요. 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생략한 부분 좀 있죠. 자, 첫 번째. 뭔지 몰라요, 아직은. 증권과 장내 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을 형성한대요. 더 읽을 필요가 원래는 없는 것이죠. 가격 형성, 매매, 안정적인 그리고 원활한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서 설립한 자본금 1천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하고 나오잖아요. 그 누구예요? 한국거래소. 그렇죠? 네.
어떤 거 하는지 볼까요? 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됐나요? 예. 자, 2번 금융기관 및 시장을 대상으로 규제, 감독이라고 했어. 규제와 감독.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그렇죠?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그 의사결정, 심의의결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기구인데 이 기구는요, 뭐 미리 답부터 일단 하고요. 금융위원회잖아요. 금융위원회인데 금융위원회는요, 그 편제가 말이죠. 정부조직법상의 그 편성 자체가 총리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행정위원회거든요. 우리 합의제 행정기관 하면 행정위원회인데 그중에 총리 소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원회들 중에서는요, 대통령 소속도 있고요, 뭐 총리 소속도 있고 이렇게 편성이 좀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송통신위원회 하면 그런 것은 대통령 소속이거든요. 예,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금융위원회. 자, 실전 확인 문제 보도록 하죠. 아, 이 기관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증권의 계좌끼리의 대체 거래 또는 증권을 보호 예수하는 또는 명의개설을 대행해 주거나 증권을 집중적으로 예탁해 주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제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주제가 되겠네요. 금융투자상품의 분류라고 했습니다. 자,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투자 상품이란 무엇인가? 종류 말고요. 종류 말고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또는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현재나 장래 시점에 금전 또는 그에 준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권리라고 한 것이죠. 자, 보세요. 현재 또는 미래에 금전 등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금전 등의 지급 약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투자 상품이야? 그 취득한 그 권리. 이것이 투자 상품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사면 나중에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매매 대금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굴려서 이익이 나오게 되면 배당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나는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은 금융투자 상품이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러한 권리로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했거나 또는 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 아, 이렇게 했는데 잘 보세요.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급 금액이 나중에 후일 취득하게 될 금액보다 더 큰 것들, 클 수 있는 것들. 이해되시죠? 제가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샀는데 언젠가 그것이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리스크, 투자성,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 아, 그게 투자성이구나. 그래서 문장이 좀 길지만 간단한 겁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성, 즉 위험이 있는 상품이고 투자성은 뭐다? 원본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구분, 증권이 있고 파생상품이 있고 그런데 이 파생도 말이죠. 장내가 있고 장외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장외 파생이 위험이 가장
큰 거예요. 이해하시죠? 파생이 증권보다 위험이 크고요. 그 중에서 장래보다 장외 파생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죠? 네. 자, 밑에 증권의 분류들이 있어요. 뭐 채무증권, 뭐 특별한 건 없죠. 채무증권. 지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주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네.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 등 다양한 증권들의 분류가 존재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원본 대비 손실 비율과 금융투자 상품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손실 비율이 0 또는 0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러면 적어도 뭐란 얘기죠? 원본을 까먹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적어도 원본을 까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금이나 보험 같은 것들. 그렇죠? 네. 자, 반면 손실 비율이 0보다 커요.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야?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0보다는 작아요. 그렇죠? 그럼 100보다 작다라고 하면 100까지는 되죠. 제가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까먹고 끝났어. 1억을 까먹고 끝난 순간 원본만 까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손실형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바로 비교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손실 비율이 100을 넘는다라고 했어. 나는 분명히 1억을 투자했거든. 그런데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5천만 원 더 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추가 지급형이에요. 가장 리스크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원본만 까먹고 끝나버리는 이것은 증권이 되는 것이고, 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위험이 큰 추가 지급의 위험까지 있는 것은 파생이더라. 뒤에 상품자 안 쓰겠습니다. 그냥 파생 쓸게요. 네, 그래서 구분되시죠? 리스크의 순서가 리스크의 크기가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뭐 예금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리스크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건 투자성이 있는 뭐 원본을 보전하는 정도에서 그냥 뭐 끝이 나는 부분이니까. 예.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금 보험은 투자성의 부분에서는 투자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시고 있는 단어 중에서 예금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투자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일상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투자성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손실의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문제. 자, 투자 상품은 원본 손실 위험과 대상 상품의 기능을 기준으로 뭐와 파생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죠?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고,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가? 장내 파생 상품.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다. 장외 파생 상품. 됐나요? 예. 밑에 2번. 뭐란 특정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A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다른 B 투자자가 있다.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했어요. 투자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투자자 혹은 다른 타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A 투자자는 뭐만 한 거예요? 투자만 한 거죠. 투자만 한 거죠. 네. 그러면 사업을 수행했을 때의 그 결과물이 있잖아요. 결과물 뭐죠? 당연히 손익이죠. 이 손익을 뭐 하는 거야? 귀속받는 거예요. 네가 투자한 걸로 내가 열심히 일했어. 야, 요번에 100만 원 이익이 났다. 너랑 나랑 50대 50 하기로 했지? 자, 여기 50만 원 여기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증권을 뭐라고 하는가?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한다. 되십니까? 예. 자, 실전 확인 문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투자성을 판단할 때 판매 수수료 같이
투자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투자 원본에서 제외를 한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계좌이체 시키는데요. 수수료가 700원 나왔다. 그러면 700원을 뺀 9,300원이 실제로 계좌이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빠집니다. 네. 2번, 상품에는 원본 손실 가능성을 가진 모든 투자 상품이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부분이 사실은 틀려요. 늘 뭐뭐만 또는 뭐 모든 하면 거의 잘 모르면 그거 찍어야 되는 건 뭐 진리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죠? 어떤 것들이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다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서는요. 바로 우리 CP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것들. 그래서 원화로 표시된 CP. CP가 아니라 CD요. 예. 양도성 예금 증서. 그 부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요.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죠. 관리형 신탁 상품 같은 것들. 신탁이긴 하지만 이런 거죠. 처분권이 존재하지 않는 관리형 신탁 상품의 경우에는 그렇죠. 투자 상품에는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에 파생 상품 자체가 거래 구조에 따라서 뭐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또 세부적인 거 다시 나오면 다시 보도록 하시죠. 네. 자, 4번. 파생은 증권과는 다르게 금전 등의 지급 시기가 장래의 일정 시점이고 금전의 지급 시기가 자, 증권과는 달리라고 했어. 증권은 금전 지급 시기가 그 권리를 취득하면서 해당되는 그 취득의 대가로서 금전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전은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금전에 준하는 일정한 그렇죠. 출연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파생의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장래의 일정 시점이고 투자 원본 이상의 손실 발생 가능성. 그렇죠. 파생은 그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실전 확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 좀 쉬었다가요. 우리 다음 주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